교육을 오전 교육이 아무래도 임금과 임금 체계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더 오래 할 거고요. 그래서 점심 시간을 약간 원래 12시 반 끝나고 다음에 부당노동의 강의 이렇게 해서 12시 반에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그렇게 되면 점심 시간을 좀 더 뒤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내에 좀 속도를 내서 임금 교육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최저임금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고요. 올해는 시간급으로 하면은 8,720원이죠. 그리고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182만 2,480원이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하는 데 필요하죠. 이것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위반을 판단을 하고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분모해 두고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분자해 두고 그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를 해서 적다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최저임금에게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어쨌든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이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분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 플러스 법정 유급 휴가 시간, 약정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통사임금하고 차이는. 그것도 이제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재하고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교재하고 같이 참고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입이 안 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 예를 들어서 연장수당 같은 것들은 산입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연장근로만 많이 했다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은 사용자들 당연히 연장근로만 시키겠죠.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도 당연히 산입이 안 되고,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도 유급휴일 시간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정휴일 수당은 약정휴일, 저희가 단체 협약으로 체결한 약정휴일에 대한 수당 임금은 산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 1, 2, 3과 비슷한 성질의 임금도 어쨌든 매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도록 최저임금법 개혁하면서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상여금 같은 것들인데요. 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사유에 따라서 산정되는 상여금, 혹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들은 단계적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매월 지급되더라도 10대나 교통비 등 이런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성 임금 같은 것들은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당연히 산입이 안 되고, 돈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을 홀수달에 지급하면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려고 한 거죠. 최저임금을 안 올리기 위해서. 정리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단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면 된다고 본다. 근데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 그리고 약정휴일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그리고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임금은 단계적으로 산입이 된다. 2024년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어쨌든 단계별로 산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까지 이렇게 산입되지 않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2024년에는 전액으로 산입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나온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복리성, 복리후생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산입 비율이 줄어들어서 2024년에는 전액 산입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기 상여금은 85%가 산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올해는 이제 3%가 미산입되니까 97%가 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정기 상여금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급의 연 600%를 격월로 100% 지급하는 거. 격월로 지급하죠. 그렇죠? 이거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 되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별개로 하고, 최저임금에는 산입이 안 되죠. 격월로 지급하니까.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기본급의 연 6% 연간 단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사유로 산정이 돼요.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산정이 돼. 근데 지급 주기는 매월 지급해요.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죠. 2024년도까지는 이제 100% 다 산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연간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정 사유가 연간도 아니고,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거여서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산정 사유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급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산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산입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임금은 단계적으로 산입이 된다. 다만 연간 단위로 이렇게 산정이 돼야지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고, 그냥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거는 바로 그냥 지금도 다 100%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돼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이제 그냥 월급제 기준으로 하면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수 플러스 조유 법정 유급휴일 시간수죠. 그렇죠? 요거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조유 시간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 개정으로 시간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그 시간수와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까 통상임금 분모에는 약정 시간수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장이 일요일만 이제 유급휴일이다, 이제 주휴일이다, 법적으로 보장돼. 그러면 사실은 최저임금 기준 시간수와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같고, 그 이외에 약정 시간수가 더 있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차이는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계산을 이제 신속하게 할 때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특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짝수달, 호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바꾸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절차여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이 최저임금법을 개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이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보다는 우위에 있으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변경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가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단협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수노조고 기업노조, 어용노조가 이제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단협을 체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자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산입임금은 본자에 들어가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산입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혹은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면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 소득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을 갖춘 것이 통상임금의 본자에 들어가고 기준시간, 본모에는 최저임금은 소득근로시간 플러스 법정 주휴시간, 그리고 통상임금의 본모는 소득근로시간 플러스 유급처리시간 전부 다 법정, 약정, 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통으로 이 본모에. 요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 찍어 놓듯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는 속하지만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사례 4, 오늘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68쪽입니다. 교재 68쪽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다 푸신 분들은 손들어서 아까처럼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명세서에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산입 금액을 구한 후에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한번 통상시급을 구해보는 겁니다. 최저임금 비교 대상 산입 임금에 속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 속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구분을 해서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단위로 상여금이 산정이 되니까 매월 지급받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죠. 2021년입니다.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2021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2021년에는 15%는 산입이 안 됩니다. 정기상여금 85%만 산입이 되죠. 복리후생비는 3%는 산입이 안 됩니다. 97%만 산입이 되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구분이 된다. 그거를 구분하는 게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름 휴가비는 7월 여름 휴가 시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식비와 교통비, 통상 시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거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각오하셨으면 한번 말씀해 오셔도 됩니다. 이제 난이도가 연대는 문제입니다. 너무 아프기도 하고 자살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뭐 이 문제 딱 가서 놓고 바로 풀어라 그러면 막 헷갈렸거든요. 굉장히 체내임금 단기적 산입도 있고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저희 그 법률원 박경선 변호사는 다 풀고 있으신가요? 다 풀었나요?
그래도 이게 교육만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풀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 분 정도만 한 번 더 시간을 드리고요.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거 저도 사실 정확하게 풀어보라고 하면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뭐 이게 풀리면은 좋고요.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안 풀리면은 왜 내가 어떤 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안 풀리나 그 부분을 또 알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교육 시간에 그래도 유익하게 된 거죠. 혹시 뭐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푸신 분 뭐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단계적 산입에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단계적 산입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최저임금 비교대상 산입금액을 저희가 구해야 되잖아요. 2021년도에 기본급,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식비,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급 들어갈까요? 매월 1회 지급되고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 들어갈까요? 매월 분할 지급하죠. 근데 연간 단위로 산정되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죠. 그렇죠?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죠. 다음에 들어갈까요? 여름휴가비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가죠? 매월이죠. 재직자는 여기에서는 상관없죠.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없죠. 매월 지급해야 되는데 7월에만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죠. 식비는 들어갈까요? 매월 10만원 지급하죠. 교통비 들어갈까요? 매월 지급하죠. 다만 복리후생비적 성격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죠. 그쵸? 자, 그거 계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저임금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도 구해야 되죠. 그쵸? 최저임금법 계산할 때 분모가 몇 시간이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플러스 그렇죠. 법정 8시간만 들어가죠. 그래서 약 209조 그렇죠. 그 답은 93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93페이지. 교재 9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기상여금 93페이지 하단에 있는 네모에 보면 어쨌든 기본급과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기상여금 산입분 75만 원 중에서 미산입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 미산입분은 15%죠. 그러면은 2021년도에 최저시급 8,720원에 그거를 월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209시간 약
약 209시간, 정확하게 하면 208.57시간이죠. 곱하기 15% 0.15를 합니다. 그거를 75만 원에서 빼준 금액이 2021년도에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단계적 산입의 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산입분은 지금 13만 원이죠. 식비교통비 합쳐서. 이때 2021년도에 3%를 미산입해야 되니까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에 약 209시간 곱하고 0.03%, 0.03%니까 이 금액을 뺀 75,438원이 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이 기본급과 전기상여금 일부, 식비교통비 중 일부 이것이 저희 분자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휴가비는 1월 초과해서 지급되니까 당연히 미산입되고 연장근로수당도 소정근로 외의 임금이니까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 그러면 94페이지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지니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밖에는 205만 2,628원이고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이렇게 법정 주휴시간 8시간만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약 209시간, 208.57시간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9,841원입니다. 이것은 8,720원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3번 통상시급을 한번 봅시다. 통상시급을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임금 항목이 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급 들어가나요? 전기상여금 들어가나요? 지급의 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그쵸? 논란이 있죠. 들어가서 한번 계산을 해봐도 되고 빼고 계산을 해봐도 되고. 여름 휴가비 들어가나요? 네. 여름 휴가비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매월 1년에 한 번 지급해도 상관없죠. 통상임금은. 여름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이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재직자 조건 붙은 거는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리후생비적 성격이 아니라 전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붙었을 때 이게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논란이 있는 겁니다. 여름휴가비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논란이 없습니다. 이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죠. 그쵸? 식비 들어갈까요? 네. 그리고 교통비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연장근로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94페이지에 보시면 이 금액들을 다 합치면 이거는 뭐 단계적 산입 이런 거 없잖아요. 통상임금은 다 합치면 238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뭘까요? 1조 소득근로시간 40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8시간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약 243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4페이지에 보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전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했을 때는 9,781원이에요. 통상시급이. 근데 전기상여금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6,699원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보다 낮죠. 그렇죠? 약간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법원은 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하고 통상임금 계산할 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보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뒤에 정답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쉬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조합원들 상대로 그리고 사용자들 상대를 할 때도 이런 거 딱딱딱딱 풀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넘었고요. 임금채권의 보호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임금은 임금채권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위반을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줘야 되는 거죠. 상품권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근데 뉴스에 보면은 막 방송사 같은 데서 프리랜서 대학직들한테 상품권으로 막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부의 원칙,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이 알바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 청소년이니까 너네 부모한테 주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안 되죠? 부모한테 줘도 되지 않나요? 부모니까.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뭐 그런 사람한테 줘도 안 됩니다. 그 청소년한테 직접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넣어야 되고 전액을. 근데 이제 사내 보험료나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조합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상계는 안 되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는 가능합니다. 내가 뭐 그 회사에 이제 가부를 한 게 있다. 가부를 했으니 그냥 너의 의사 안 먹고 상계하겠다. 그거 빼고 주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부의 원칙. 그러나 뭐 한 달에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이나 이런 정기상여금 이런 거는 매월 안 줘도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임금이나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급여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안 되죠. 그런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있고 최고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 자체가 너무 적어. 근데 그것의 2분의 1을 압류하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분의 1, 100만 원 압류하면은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이렇게 법에서는 185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아도 15만 원밖에 압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은 보장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내 급여가 너무 많아. 1000만 원을 받아. 근데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계산식이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은 이렇습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 초과하죠. 500만 원이니까. 그때는 월 300만 원 플러스 월 급여 채권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500만 원 빼기 300만 원 곱하기 2분의 1. 100만 원 돼서 뭐 이렇게 계산하면 어쨌든 400만 원까지 400만 원만 압류 금지가 됩니다. 600만 원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액수에 따라 가지고 압류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 채권은 판례가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전부가 압류 불가능하다.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는 압류 가능한데 퇴직연금 채권은 전부가 압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이건 어쨌든 다들 평균임금 100분의 70까지는 법에 의해서 보장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준다고 해서 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징계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휴직은 이 휴업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우리 100% 다 받잖아요. 우리가 불황해고에서 인정이 되면 그 해고 기간에 임금 다 받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휴업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100%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휴업은 개념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우리는 근로를 제공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휴업입니다. 그 명칭이 무급휴직, 무급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을 못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됩니다. 휴업은 전체 사업장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1시간을 하는 것도 휴업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휴업입니다. 이 휴업은 어쨌든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주도록 하고 있는 이 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휴업은 100분의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자의 기책 사유는 판례는 사용자의 지배역량 내지 위험역량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겁니다.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 원자재 수급 부족, 사업장의 시설 부족, 화재 등으로 인한 휴업 등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지배 영역 혹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위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사가 우리 힘들다, 휴업하고 100분의 70 이상 준다 이렇게 하면은 정당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경영상 장애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회사가 힘드니까 휴업하고 나 100분의 70 줄게, 나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서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경영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체를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 협약에 따라서 뭐 저희가 더 좋은 규정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사용자가 우리 휴업하고 100분의 70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줄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런 경영상 장애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인정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경영상 장애는. 사용자가 나 힘들다고 휴업하고 100분의 70 줄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규범도 계약의 적용 순서인데요. 오늘 한번 머릿속에 한번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이제 사업장에서 막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때 뭘 찾아봐야 되나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뭐 이런 각종 법령을 일단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단체 협약이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체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각종 규정인 거죠.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인사규정. 그 다음에 근로계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도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럴 때는 노동 관행이죠. 지급을 어떻게 해왔는지 규정은 없지만 기존의 뭐 회의록이나 지급되어온 관행 이런 것들을 살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 혹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사이에 관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찾아보시고 그건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법률원에 상담하러 오시고 그런 자료들을 다 갖고 오시면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게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뭘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러면 이제 막 헷갈리고 꼬이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상위 규범이 먼저 적용됩니다. 법률 단체 협약이 상위 규범이고요. 그리고 취업규칙 노동관행 이런 것들은 다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위 규범이고 그 다음이 근로계약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위 규범이라도 상위 규범보다 유리하면은 이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게 유리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상위의 규범들이 혹은 계약들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들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그 유리한 내용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임금 소송할 때도 이제 기본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정의에 반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다음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건 노조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을 단체협약의 강행적 혹은 보충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협으로는 뭐 또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규정을 상회하는 내용들을 다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협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보충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이런 것들입니다. 4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유리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근로계약 내용에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뭐 임금액이
연간 5천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면서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하면서 뭐 몇 년 차 이상부터는 임금을 5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삭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유리한 내용이 있으니 이 근로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간혹 가다가 사업장에서 뭔가 임금체계가 바뀔 때 근로계약 내용을 별도로 제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취업규칙에 유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근로조건 임금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취업규칙에 만약에 명시해 버리면은 그 취업규칙을 변경돼 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이때는 유리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법원은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이 나중에 체결된 경우 그 내용이 현재의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노조, 어용노조들이 잘 하는 거죠. 잘 하는 짓이죠. 이게 현저의 합리성을 결해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어용노조가 하나도 알리지도 않고 체결하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제 이런 거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단협 사이 그리고 근로계약과 단협 사이에서는 유리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앞서 이제 확실하게 판례로서 그리고 법 해석으로서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취업규칙, 그러니까 회사가 정한 규정은 다 취업규칙이죠, 뭐든지.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유리원칙이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 취업규칙과 단협 사이, 근로계약과 단협 사이의 유리원칙이 적용되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공무교육과 근로조건에 관해서 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대한 규정은 다 싹 모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판례는 회사 내부적으로 올린 기한 문서도 취업규칙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취업규칙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명칭을 불문을 하고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구성원 전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회사 규정이나 단협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상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결정이 되고 있어, 적용이 되고 있어.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범,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노동 관행으로 이상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공문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둬야 됩니다. 요거는 어쨌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합 활동을 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파악해야 되는 것들, 각종 법률들, 단체협약 규정들, 회사의 모든 규정들, 근로계약,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노동 관행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임금 조정 요거 마지막 한 파트인데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하면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를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가 2021년 3월에 개별 노동자들에게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거는 유효할까요? 어떨까요? 왜 유효하지 않죠? 그쵸.
이거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고 했죠. 연장근로수당 이제 가산수당을 붙여가지고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죠. 이거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유효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임금 10% 삭감은 유효할까요? A 회사의 취업 규칙에 임금은 연봉제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근로자들의 연봉 계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 연봉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연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21년 3월 1일에 2022년 4월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을 10%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바꾸고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 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개별 노동자 연봉 계약 개별 노동자에게 삭감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그쵸.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하게 변경은 과반수 노조 동의를 받은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유리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에서는 유리원칙이 되는데 개별 근로자의 연봉계약 이것도 근로계약서의 일정이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유리한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임금의 조정 방법은 크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 혹은 반납이라고 합니다. 포기도 사후 포기와 사전 포기가 있습니다. 사후 포기는 이미 근로를 제공을 해서 발생된 임금 구체적으로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금을 사후적으로 포기한다는 거고요. 사전 포기는 향후 근로에 대하여 발생할 임금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내가 이제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해서 뭐 일정액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전 포기입니다. 삭감은 임금 규정 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장래 일정 시점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 제공에 대해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게 삭감입니다. 동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임금 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동결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이 개념의 실질인데요.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나 판례에도 막 헷갈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조정의 유효성 어떤 방식으로 유효하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냐 이미 발생된 임금의 포기는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에 의한 포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 노동자에게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내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이거를 취업규칙이나 단협 노사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노동자의 의사가 진짜 포기한 건지는 대법원은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의 포기는 사후 포기인데 이거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의 포기는 사전에 포기하는 거죠. 이것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에 의한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쨌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동의서 서명하면은 사실은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앞으로 앞으로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삭감 이렇게 동의 받으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의 변경에 의한 포기도 법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사전 포기하는 것도 법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 체계를 변경하여 장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아까 삭감이라고 했죠. 물론 삭감이랑 또 임금의 사전 포기랑은 조금 중복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건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체 협약 변경에 이거는 임금 체계를 변경하니까 체계 자체를 변경하니까 개별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사업장 전체를 집단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단협 아니면 취업규칙으로 변경을 가능할 건데요. 단협에 의한 변경 삭감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단협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고요. 취업규칙에 의한 삭감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되죠.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다만 취업규칙으로 임금 삭감을 할 때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에 구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금의 인상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동결인데요. 당연히 개별 노동자의 동의에 의해서 동결이 가능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호봉성급에 의해서 매년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올해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에 의해서 동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동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의 조정을 유효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거고요. 이런 임금 조정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을 사후 포기하는 경우, 내가 3월 달까지 일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는 임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막 명확한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했으면. 근데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로에 따라 발생할 임금을 사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고요. 별도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돼서 진짜 사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삭감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 등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금 조정의 효과고요. 요거 이제 다 내용이 끝났는데요. 어쨌든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조합활동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협의 내용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단협이 없을 때 회사 규정들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고, 노동 관행도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장, 어떤 지회의 경우 막 10몇 년 전에 사례 듣고 다 잘 취합되어 있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 있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사실은 사용자하고 뭔가 우리가 맞서서 할 때 유리합니다.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행들도 지회들에서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이지 않은 관행이 있을 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혹은 다음 단협을 체결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근로계약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 거는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을 할 때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면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근로계약서 쓸 때만 근로계약서 교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단적인 방식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이 요구하면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좀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는 유리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이 유리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단협으로 어쨌든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정한 거는 다 포함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알고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